저는 이나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안성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갑상선암 수술 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추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중간에라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이제 내분비내과, 그다음 이제 해기학과에서 대부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나라 갑상선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갑상선 암이 보통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부작용, 그 다음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 발생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2016년도에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이제 2016년도에 위 대장암에 이어서 갑상선 암이 세 번째로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요새 검진을 워낙 많이 시행하시다 보니 조기에 이제 갑상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자료는 남자 여자를 모두 통틀어서 통계를 냈던 자료이고, 남자하고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여성에서 유방암 다음으로 갑상선 암의 발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예후 자체도 좋은 암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보통은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갑상선 암 발생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그리고 생존율이 높아서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갑상선 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갑상선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유두암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요. 이제 갑상선 암은 크게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분화암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원래의 갑상선 세포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분화도가 좋은 암을 뜻하는 것이고, 갑상선 암 중에서도 비율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미분화암이라고 해서 원래의 갑상선 세포의 모양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분화도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된 그런 암의 종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르게는 역형성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빈도가 굉장히 낮고, 사실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지만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빈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하게 접하는 그런 환자군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진단되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분화암이고, 그 중에서도 갑상선 유두암이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갑상선 분화암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갑상선 암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도 이 갑상선 분화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적인 치료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조직 검사를 저희가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1차적으로 수술적 절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갑상선 분화암이 진단되었을 때 수술의 경우는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 옆 중에 암이 있는 한쪽 옆만을 절제하는 옆절제술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갑상선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옆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전절제술을 조금 덜 하자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통 갑상선 암의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이 없고 임파절 전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역절제술만 하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하고 재발을 하는지를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암의 크기가 크거나 수술 전 검사에서 임파선 전이가 확인이 되었거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만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을 모두 다 절제하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 보통은 이 크기 기준은 4cm가 넘으면 임파선 전이가 없어도 전 절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다르셔서 1cm에서 4cm 사이의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고 난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면만 절제하고 난 다음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게 된 환자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갑상선 분화암 치료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적절하게 투약하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을 잘라냈기 때문에 부족해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에서 쓰는 용량보다는 조금 세게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게 갑상선 암의 재발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권고되는 대로 잘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부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 성분입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 역시 해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요오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요오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에 가서는 이제 파괴가 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사성 요오드는 캡슐 형태로 된 것과 액체 형태로 된 것이 있고요. 저희가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투약하는 방사성 요오드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캡슐 형태로 된 것을 쓰고 있고, 요 안에 이제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요오드 캡슐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된 후에 정상 갑상선 조직 또는 갑상선 분화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고농도로 축적이 되게 되고, 그 축적된 곳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그 정상 갑상선 조직과 갑상선 분화암을 제거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액체나 또는 캡슐 형태로 된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면 이 방사성 요오드가 여기 위에 가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고요.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가 혈액을 타고 갑상선 조직, 이제 이 그림에서는 갑상선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수술 후기 때문에 갑상선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 조직과 갑상선 암 조직이 선택적으로 고농도로 축적이 되게 되겠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 세포랑 갑상선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먹은 그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과 관련된 조직의 고농도로 축적되고 나머지 부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방사성 요오드가 흘러가는 길인 위장관, 그 다음에 혈중, 그 다음 소변 만드는 곳, 대변이 나오는 길에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가 한 번 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도 그런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게 되겠고, 그 부작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분화암에서의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갑상선 전 절제술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갑상선 암과 그리고 정상 갑상선 조직까지 모두 파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갑상선 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게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해서 몸 안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를 정상 암을 포함해서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재발된 암세포가 아주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피검사나 사진으로 금방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치료 후에 전신 사진을 하나 찍게 되는데요. 그 사진을 통해서 수술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폐나 뼈로의 어떤 원격 전이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화도가 나쁜 역형성 암에는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갑상선을 모두 절제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환자가 재발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발의 위험도는 저희가 수술 후에 조직 병리 검사와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서 재발의 위험도가 낮은지 또는 중간인지 고위험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보통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중간이나 고위험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낮은 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암의 크기가 뭐 1cm 미만으로 아주 작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도 없고 임파선 전이도 없었던 등 굉장히 좋은 병리 검사 결과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그 외에는 다 중간이나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에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갑상선 암에서는 암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 수치와 경부 초음파상에서의 수술 후 상태, 그 다음에 전신 사진 등의 여러 검사를 통해서 어떤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랑 요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 수치를 참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보통 저희가 한 번만 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 재발이 있거나 원격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몇 번 더 시행하기도 하고 보통 한 번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텀을 두게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금기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출산 후로 치료를 미루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신 검사를 시행해서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게 돼 있고 보통은 약제 투약하는 당일에 임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피임을 할 것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고 나서 뭐 6개월 내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뭐 태아의 기형이 생겼다거나 이런 보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을 적당한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임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임신을 할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수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계획되어 있다면 적어도 3개월 전부터는 중단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저요오드 시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요오드 시기를 하게 되면은 엄마 모유에도 요오드가 적게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이 치료 받기 전에 계속 수유를 하면 나중에 방사선요오드 치료했을 때 그 방사선요오드가 유방 쪽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유도 보통은 3개월 전에 중단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전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시 뭐 투석을 받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또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사선요오드는 한 가지 용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서 다양한 용량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밀리킬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30, 50, 100, 150, 200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제 약의 치료 효과가 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처음 그 판단된 그 환자분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용량을 정해서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30이나 50 같은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은 정상 갑상선 조직이나 갑상선 암 잔류가 의심되어서 보조적으로 하는 치료이고 100, 150, 200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암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의심이 되거나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특히 200 정도의 아주 고용량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요오드는 저희가 보통은 수술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또 뭐 저요오드 시기 같은 전처치 과정을 다 준비하고 나면 한 2달 정도가 결국에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수술 후에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 이제 치료를 보통 받으시게 되고요. 한 3개월 정도까지 시행하시는 거는 뭐 치료 효과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용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방사선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격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30mg 이하의 용량에서는 그냥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냥 가정에 가셔가지고 이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주의사항을 지키시는 정도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희가 법에서 정하기로는 30m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격리병실에 일정 기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이 방사선 물질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mg부터 격리병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여야 하고 실제로 이 사진은 지금 저희 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격리병실의 어떤 입구 사진입니다. 이렇게 방사선 어떤 그 정도가 어떤지 측정하는 장치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래에서 30mg의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약을 먹고 나서 이제 구역이나 구토 같은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은 약이 이제 구토하면서 다 나오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치료받는 당일에는 한 4시간 전부터 금식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치료하는 당일에 핵의학과에 방문을 하여서 캡슐 방사선 요오드와 함께 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요오드를 복용한 후에도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까지 금식을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환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것이 이 방사선 요오드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소변, 대변, 침, 땀 이런 타액인데요. 금식 해제 후부터는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자주 소변을 봐서 빨리 이 몸속으로 들어갔던 방사선 요오드가 체외로 배출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이 방사선 요오드가 침샘을 통해서 침으로도 분비되는데 이 침샘에 오래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샘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어서 며칠 동안은 침 분비가 많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렇게 약 복용하신 다음에는 저희 핵의학과에서 가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침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침서대로 잘 이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기간은 방사선 요오드 투약하고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그 기간에는 어린 아이나 임산부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정해진 건 일주일이긴 한데 저희가 플러스 일주일 정도 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원 치료는 이제 병원마다 뭐 2박 3일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3박 4일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데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박 4일 입원해 있는 것으로 고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 자체가 방사성 물질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입원 기간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저희 의료진도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전화랑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분 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방호복을 갖춰 입고 입원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 안 좋거나 하시면은 바로 전화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원하는 날 아침 가볍게 먹고 이제 한 복용 4시간 전부터는 금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보통 오후에 약이 투약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실에서 캡슐 방사성 요오드와 함께 물을 먹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금식을 유지한 후에 금식이 해제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침샘 보호하기 위해서 껌 씹거나 사탕 먹으면서 침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침샘염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지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퇴원할 때에는 오염 여부를 측정을 하고 돌려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땀에 이제 섞여 있는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이 되는 건데 보통 침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요오드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오염 기준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퇴원할 때 우리 몸에 방사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해기학과에서 측정을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퇴원하시고 넘게 되면은 입원을 하루 이틀 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용량이 아주 많이 들어가거나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배설이 좀 천천히 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일에 중요한 것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가 목표로 한 그 갑상선 수술 부위에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하고 혹시 몸 안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지 보는 전신 스캔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요오드 투약하고 일주일간은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좀 격리하는 그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병원 자료인데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입원 병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방사성 물질을 잘 보관하다가 배출하는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 이제 납차폐막이 있는데요. 저희 의료진이 이제 환자분 상태 체크 위해서 문을 열어도 이 납차폐막 뒤에 있으면 방사성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호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모습은 일반 1인실 병실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실제로 저희 병원의 이제 격리병실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납차폐막 있는 것 외에는 병실은 그냥 1인실이랑 똑같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뭐 휴지통에 납차폐막 돼 있는 거랑 뭐 랩으로 전화기 쌓여져 있는 거 그 정도만 다를 거고 여기 벽에는 저희 침 분비 늘리는 뭐 마사지도 이제 안내로 붙어 있고 하니까 이 안에서 보통은 뭐 책, 노트북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시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으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 환자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기 전에 전처치 과정인데 이거는 그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갑상선 암 부위에 아주 잘 축적되도록 하는 일종의 전처치라고 생각하셔야겠고 크게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에는 체내에 있는 요오드를 감소시켜서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투약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 부위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뇌 안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풍부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방사성 요오드를 투약했을 때 그 방사성 요오드가 이 남아있는 갑상선 암으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신지로이드 또는 신시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이 호르몬을 치료 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동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몸 안에서 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방사성 요오드 투약 3주 전부터 중단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4주 전에 중단하고 반감기가 더 짧은 테트로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2주간 더 투약하다가 치료 2주 전부터 중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쨌든 이 약을 중단하는 동안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이로젠이라고 하는 주사가 나왔는데요. 이 타이로젠은 이제 제합성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시고, 갑상선 호르몬은 약대로 계속 먹으면서 방사성 요오드 투약하기 48시간 전이랑 24시간 전에 한 번씩 이 타이로젠을 근육 주사로 맞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로젠 주사가 최근에 급여가 확대되면서 좀 쉽게 쓸 수가 있게 돼서 이제 이걸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거나 타이로젠 주사를 맞거나 치료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타이로젠 주사를 맞았을 때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견디지 못하거나 체질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상승될 수 없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유용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험 기준이 많이 풀려가지고 대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높은 용량의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에는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때에만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고 났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이제 피곤해지고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이제 잘 빠진다고 얘기하시고요.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 호소할 수 있고,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잠기는 등의 증상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아주 고령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미미하게는 있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치료가 지금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내원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다시 먹으면 한 1, 2주 정도부터는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 체내 요오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저요오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요오드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방사성 요오드를 투약을 해도 이게 이제 갑상선 암세포에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치료하기 2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방사성 요오드 복용 1, 2일 후까지는 저요오드 시기를 계속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입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저요오드 시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정한 거는 하루에 요오드를 50 마이크론 미만으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미역도 많이 먹고 다시마도 많이 먹고 김도 많이 먹고 워낙에 요오드를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갑상선 암 전문가들은 10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텐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 요오드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아주 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주는 표를 보고 식단을 정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원칙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그 다음에 어패류, 그다음 달걀 노른자, 그리고 유제품에도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도 천일염, 죽염, 무은소금 이런 건 다 요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고, 천일염으로 만든 장류나 염장식품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같은 것도 정제염을 사용하거나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을 하라고 되어 있고,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겠고 또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적색 식용색소가 첨가된 사탕이나 껌,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삼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먹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만큼 이 전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 허용식품과 제한식품을 정리한 표이고, 이 허용식품 안에서 식단을 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2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그냥 자차를 타고 그냥 혼자 가시는 경우가 좋지만 또 운전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하고 동승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분의 오른쪽 뒷자리에 이제 환자분이 앉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선을 만약에 타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5일 정도 경과 후에 타실 것을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요오드의 뭐 용량이라던가 시간에 따라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타이가고 한 30cm 간격으로 몇 시간 정도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다 달라서요. 이럴 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게 비행기는 타도 되기는 하는데 가끔 공항의 그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이 방사선 요오드가 이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경고음이 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데 한 3, 4개월까지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해기학과에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배설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소변이랑 대변으로 이 방사선 요오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남녀 모두 소변 볼 때에는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혼자 사용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변 보고 난 다음에 핀 곳이 있으면 깨끗이 닦아주고 나와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용변은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겠고, 이제 그 땀이나 침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물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식기도 자기 거,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제 그것만 따로 모아서 세척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고, 빨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세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기 빨래는 자기 것만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그 거리는 한 1m 정도 유지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같은 침대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간격은 한 1m를 유지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은 만약에 3박 4일을 입원했으면 집에 가서는 한 3, 4일 정도를 더 그렇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침샘염입니다. 이거는 침샘에 방사선 요오드가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것인데, 침샘이 있는 귀 밑이나 뺨, 턱 밑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 없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절로 호전되고요. 혹시 입원 중에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신맛 음식을 섭취해서 침을 자주 나오게 하면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심한 분들은 이제 막 붓고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소염제나 진통제를 투약하면 이제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한 가지는 이게 향후에 만성적인 구강 건조증, 침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보통은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용량이 높아지면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성 위염은 아무래도 이 방사성 요오드 캡슐이 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문제를 일으켜서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투약하고 1시간 정도는 계속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이요. 증상은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말고는 금방 좋아지고요. 드물지만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요오드가 많이 축적되면서 목이 붓고 침샘이 붓는 것과는 다르게 통증이 생기는 걸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이제 뭐 소염제 진통제 쓰면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 간혹 기도 쪽에 갑상선 암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좀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재발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냐 하면, 피에서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 수치를 측정하게 되겠고요. 보통 요오드 치료 받고 나서 뭐 한 달, 6개월, 1년 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중간에 경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시행을 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 받고 나서 방사성 요오드 전신 스캔을 하나 찍습니다. 이게 이제 입원해서 치료 받으신 분이 태어나는 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곳이 이제 갑상선이랑 갑상선 암이 있었던 부위고, 이 부위가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부위인데 이 부위에 방사성 요오드가 까맣게 잘 들어간 게 보이고요. 나머지 부위에는 전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후에 아주 소량의 방사성 요오드만 사용하여서 사진 찍을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1년 전에 보였던 부위에 더 이상 방사성 요오드가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재발이 없고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 스케줄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30mm 길이 외래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보통 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분비내과에 처음 오셨을 때 방사성 요오드 용량이랑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저 요오드 시기 교육을 받으시겠고요. 중간에 한번 내원을 해서 피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치료 일정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기로 한 분은 3주 전부터 중단을 하고, 타이로젠을 맞기로 한 분은 방사성 요오드 투약하기 이틀 전, 하루 전에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고, 방사성 요오드 투약 2주 전부터는 저 요오드 시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외래에서 하는 저희 병원 치료는 보통 수요일에 방사성 요오드를 투약하게 되고, 집에 가셔서 그 지침서를 보고 지침서대로 잘 그 격리를 해주시면서 금요일에 한번 다시 내원을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전신 사진을 찍고, 이때 시행한 검사 결과들은 2주 뒤 외래에 와서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치료도 거의 비슷한데요. 수술 후에 내분비내과에 와서 용량을 결정하고 저 요오드 시기 교육도 받고 언제 치료받을 건지 결정한 다음에 중간에 외래를 한번 방문하시고, 치료 3주 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거나 또는 타이로젠을 투약하는 스케줄을 이제 밟으시게 되겠고, 2주 전부터는 저 요오드 시기,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박 4일로 입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보통 월요일에 입원하거나 또는 금요일에 입원을 해서 퇴원은 목요일 또는 그다음 월요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퇴원일에 전신 사진을 찍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 격리해야 되는 그 주의사항을 잘 이행을 해주시고 2주 뒤에 외래에 내원해서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 안내서라고 해서 올해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놓은 지침서가 있어서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한갑상선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이걸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